나가겠다면서 그 첫걸음이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 대금 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들이 오늘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진료 과목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정부는 지난달 소아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하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제안하는 지구생활 백석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시사회를 비롯해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 시청은 물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명품 콘텐츠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만 있는 줄 알았던 사명권이 다른 데도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대한축구협회가 갑작스럽게 사명권을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우리 대표팀과 우루과이 친선 경기가 있었던 어제 경기 시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비위로 징계를 받은 축구인 100명을 기습 사면했는데요. 여기엔 지난 2011년 프로축구계를 뒤흔들었던 승부 조작 사건 가담자 48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월드컵 본선 10회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자축하고 축구계 화합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사면을 단행한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런 취지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이 주운 글씨를 지운 채 지도자로 활동한다면 과연 납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대한축구협회가 있지도 않은 권리를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없는 사면권을 발동한 것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축구협회가 있지도 않은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사면이 가능한지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통령도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정정당당한 규칙 하에 공정하게 승부를 겨룬다는 스포츠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과연 누굴까요? 그것도 공정과 상식이 시대적 가치로 떠오른 지금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파장이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가 좀 다시 불거졌어요.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논란과 또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교과서에다가 강제 동원은 사실상 없었다라는 취지. 아니 뭐 그거는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일본이 그랬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일본은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독도에 대해서. 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크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남은 잔의 반을 채워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을 풀어야 된다. 이 목소리도 커지는 건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등의 야당이 이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외에도 기본소득당 그리고 용해인 의원 그리고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거고요.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라고 하면은 범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 그리고 구상권 포기가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네. 뭐 익히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게 뭐 논의가 있었으면은 대통령이 뭐 박차고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부정을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논의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해 보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요.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나온 얘기가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일 의원연맹에 소속된 의원들이 만났는데 네. 후쿠시마 수산물을 비롯한 이 해산물, 이 수산물들에 대해서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 해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다만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정의당이 야삼당으로 부르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는 과잉이다. 그러니까 정상 간 외교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다 내용을 공개를 하면 어떤 나라가 우리와 외교 협상을 흔쾌히 하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게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유익한 결과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 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문제 사안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국정조사는 한 건도 없지 않았느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또 논평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 상황을 물타기 하려는 용도 아니냐 이 계속되는 주장도 더불어 했습니다. 근데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언론은 뭐 일본 정부 당국자나 뭐 소식통, 뭐 관계자 이런 발로 그런 사람들이 한일 정상회담 때 나눴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도를 해왔잖아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공개를 안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일본이 외교적으로 결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지금 폐쇄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국민들한테 밝히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둘 다에 대한 지적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일본도 정상회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그렇게 언론에 흘리고 있다라고 하면 네.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닐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너무 또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환대를 크게 받았다. 또 뭐 두 정상 간의 친교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뭐 누가 제일 술이 세냐 뭐 이런 얘기 했다. 그런 것만 좀 강조하고 싶어 하지 실제로 뭐 진지한 얘기 뭐 했는지는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 이 뭐 이런 중요성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얼마나 이제 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족시켜 주고 있느냐. 이걸 이제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국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우리 정부가 정말 진실되게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겠다. 근데 정부는 또 아니면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거네요. 박준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말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직접 만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 이제 광주광역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다음 달 1일에 박준 외교부 장관이 직접 만나서
이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에 대해서 설득에 나서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이 면담은 외교부 측의 요청을 이춘식 할아버지가 수용을 해서 마련이 됐고 박진 장관은 지난해 9월에도 면담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비슷한 장면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익히 아시다시피 이춘식 할아버지는 지난 2018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이 생존 피해자 3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오늘자의 동아일보 어제 보도했나요? 동아일보가. 어제도 보도하고 오늘도 보도를 한 근데 내용인데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에 보면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나는 그 사의 밝힌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사의 표명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게 상당히 이제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예. 일단 어쨌든 오늘 이제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김성환 네. 실장이 직접 입장을 언론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예. 이런 내용입니다. 1년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을 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 출신이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고 또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이제 또 거론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굉장히 묘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저로 인한 논란이라는 거는 최근에 김성환 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뭐 이 사의 표명 논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결국은 그런 얘기인 거고 그 사의 표명 논란이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취지는 사의를 밝히는 게 이런 식으로 밝히는 게 국정 운영에 부담이 안 되는 길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의를 표명할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들려서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의전 비서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교비서관이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진짜 국가안보실장까지 지금 그만두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심상치 않은 흐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은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그 중요한 오찬 자리에서 환영 행사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나오는 중요한 어떤 행사를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을 했는데 5차례 제안을 할 동안 뭐 우리가 답을 안 해서 이게 예. 무산될 뻔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사 조치가 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의전비서관 차원에서 뭐 책임을 질 부분 정도까지는 될 수는 있겠으나 국가안보실장은 다른 자리잖아요. 그렇죠. 국가안보실장하고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예. 그래서 이제 더 여러 가지 논란이 그래서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듣는 얘기만 3-4가지 버전이 되고 아마 김성환 평론가님만 10가지 버전을 듣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네. 소문만 지금 많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이제 그런 소문도 뜬 소문도 없는 건데 그동안 설명이 미비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고요. 후임으로는 지금 조태용 주미대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네. 조태용 안보실장 이 내정자는 대미 북핵 문제의 정통한 외교관 출신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정치적 발언을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국가안보실장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주목해볼 포인트여서 앞으로도 이 인사 얘기는 당분간 좀 얘기가 여러모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환 실장의 사의 표명이 좀 느닷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뭐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죠. 뭐 그런 하고 얘기 있죠. 네.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할 때 김성환 실장 휴대폰으로 통화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가 깊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통일하고 하고 그런데 미국 국빈 방문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사의 표명을 한다? 뭔가 상식적으로 잘 흐름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데 외교안보적으로. 예.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올해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뭐 히로시마에도 가야 되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성과들을 여러 가지를 도출을 해내야 되고 그래서 예.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반도체에 관련된 보조금과 관련된 한국 기업들의 어떤 이 피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놔야 되고 그리고 여름 지나고 여름 거치면서 분명히 이제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 이런 거 거치고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를 끊어놓은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축구 경기 시작했는데 전반 15분 만에 지금 감독을 교체하는 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축구 경기 중에 감독 교체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이기든 지든 결과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쌓이고 있는 거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국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교 안보 라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여야가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가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법안을 상정을 해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네. 다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이 특검 법안의 법사위 상정과 관련돼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김건희 소위 말하는 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여서 이건 어떻게 풀리는 거냐 여러모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쌍특검이라고 그래가지고 패스트트랙에 바로 태우자는 입장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의당이 지금 다른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이 50억 클럽 법안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다 처리를 하려면 정의당이 그러니까 동의를 해줘야 의석수가 이제 차는 거죠. 180석을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정의당의 경우에는 통상 절차대로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당의 논리는 오히려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경우에 실제 법안 통과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을 설득을 해서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논리입니다. 이 앞서 민주당은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정의당 안으로 하되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법안은 민주당 안으로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서 이 두 개의 안을 다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라고 정의당은 제안을 했지만 정의당은 그거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이제 발의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 포함하면 4월 중순이 되면 이제 처리가 되는 걸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면서 자체안을 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구상이 정의당의 이러한 반대 다른 입장에 부딪혀서 지금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상당히 이제 격앙된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정의당이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전략을 거들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주장하는 특검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서 정의당 법안으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제안하고 양보한 바도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정의당 영당 답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을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정의당의 이 논리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의힘을 빨리 설득하는 게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즉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정의당의 이런 대응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네요.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이제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나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양국관리법 개정안 제2 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이런 점들을 짚었습니다. 일단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는 법안이다. 그리고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키는데 진정한 어떤 대책이 아니고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 부담이 연간 1조 원 이상인데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폼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 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다. 또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 명도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낭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미래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라면서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등의 발언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사실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이제 이게 관심이었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2 요청을 한 거잖아요. 건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절차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 속된 말로 하면 좀 이 국무위원들이 바람잡이에 나섰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건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장관들이 줄줄이 우려를 표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뭐 이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 존중한다라면서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한 다음에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정협의 결과로 국무총리가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 행사는 뭐 여전히 기정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국회가 어쨌든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조건을 갖춰서 이제 좀 돌려보내는 어떤 절차를 갖추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좀 장관과 총리가 나서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지난해부터 사실은 예고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식해
직행이다 뭐라는 지적도 나오고 그리고 과연 정부가 그러면 이게 아니면 농촌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밀이나 콩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직불금 지원하겠다. 즉 앞으로 쌀 말고 밀이나 콩을 농사를 지어라라는 어떤 의미로도 들리는데 네. 그게 안 되는 또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콩은 몰라도 밀이나 이런 거는 조건상 이제 안 되는 이유도 있었을 것인데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진전된 어떤 방안의 그런 해법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야삼당이 합의해서 그 본회의 직회부하고 본회의에서 지금 표결을 통해 가지고 통과된 법안이잖아요. 야당 입장은 좀 뭐랄까요? 좀 반발하는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농사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식량 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통과를 환영한다라고 그랬는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게 하는 내용이 통과가 된 것은 지금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농민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다. 그리고 이게 본회의 직회부된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입법을 게을리하고 대안도 없이 반대만 거듭한 탓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된 법안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이거는 조용해요. 어떻게 된 게? 그렇죠. 이건 이제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것까지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지금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이었던 2022년 1월에 대한간호협회를 방문을 해서 이 간호법 제정 수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간호협회 등이 공약을 지켜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등이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간호법 발의한 의원 중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 간호사 출신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당내 거물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간호협회 등이 집회할 때 가서 같이 사진 찍기도 하고 간호법 제정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간호협회가 또 조직적으로 상당히 또 유권자 집단의 큰 축을 또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일단 여론을 살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했던 거고 간호조무사 쪽 협회 쪽에서도 반발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지금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하는 건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텐데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하고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하고 또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에서 서로 이해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뭐 미국으로 도피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귀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뭐 목격담이 나왔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했는데 예. 이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이제 귀국을 아침에 해서 검찰에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 떠난 지 5년 3개월 만에 이제 체포가 된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을 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규명이 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귀국을 연기한 것이지 도주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웃는 모습도 보였다라는 이 보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검찰 수사 협조를 통해서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다. 뭐 이거 착각 아닙니까? 검찰 수사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검찰 수사는 원래 그 당시에 이제 조현천 전 사령관 신병 확보가 어려워서 기소 중지가 돼 있는 사안이고 예. 원래 조현천 전 사령관 수사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이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 수사를 쭉 윗선으로 이어나가는 네. 그러한 게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일단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지금 추가로 고발하거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 기무사에서 일종의 임시로 작성한 문건이고 일종의 뭐 중요한 어떤 내용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게 유출이 되고 정치적으로 활용된 것이 더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서 이 수사가 자칫 잘못하면은 전 정권으로 지금 타겟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귀국을 했으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유독 꽃이 일찍 피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빨리 핀 봄꽃이 기후변화의 경고등처럼 보이는 건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 총괄을 맡고 있는 윤지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빨리 뵙고 싶어서 조금 코너를 앞당겼어요. 네네. 네, 오늘 봄꽃 이야기 들려주신다고요? 네, 이제 오는 길에 보니까 여기도 벚꽃이 많이 폈던데요. 네. 진행자님도 이제 매일 여의도 나오시잖아요. 네, 좀 얼마나 보셨어요? 폈지 매일 이렇게 관찰해요, 저도. 근데 이제는 뭐 거의 완전히 만개한 수준까지 온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보통 이제 겨울에 나무 막 갱상한 모습만 보다가 네. 막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고 하면은 아 예쁘다 이제 봄이 왔다 막 이렇게 이제 느끼는데 네. 솔직히 올해 저는 좀 이게 지금 벚꽃이 필 땐가 하면서 약간 좀 무섭다, 슬프다,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슬프다까지 왜 감정을 저는 드셨어요? 슬펐어요. 워낙 이제 올해 말씀하신 대로 빨리 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역대로 따지면 한 두 번째인가 뭐 네, 그렇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올해 25일 날 벚꽃이 서울에서 폈는데 예. 이게 평년보다 한 14일 빠른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4월 8일이 이제 평년인데 이게 한 2주 정도 앞당겨진 거죠. 그래서 1922년부터 서울 벚꽃 관측이 시작됐는데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고 그럼 첫 번째는 언제였냐? 네. 이것도 뭐 되게 옛날이 아니에요. 바로 재작년에 2021년이 가장 빨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두 번째 기록.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벚꽃으로 유명한 진해 여기도 3월 21일 날 꽃이 폈고 여기 네. 평년보다 8일 빠르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산도 19일 날 이미 꽃이 폈고 뭐 강릉 등등 해서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한 닷새에서 보름 정도 빨리 폈습니다. 그 느닷없이 왜 이렇게 빨리 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사실 요즘은 계절 적응 못 한다고 하잖아요. 네. 사람이나 나무나 네. 다 계절 적응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럴 때마다 비교를 할 때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니 뭐 평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니 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미묘하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년, 평년 이건 똑같은 말인데 예. 이 평년이라는 이 평년값 자체가 어떻게 착시를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평년보다 얼마라고 할 때 그 평년이라는 값이 계속 고정된 값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마다 최근의 30년 값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평년이다라고 할 때 그 평년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값을 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점부터 30년 사이에 평균이 어떤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죠. 그 값이 이제 10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의 평년값은 2030년까지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서울 벚꽃이 한 평년보다 14일 빨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평년값을 과거 그러니까 1931년부터 1960년까지로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의 평년값은 4월 17일이 사실은 개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빨라진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계속 숫자만 말씀드리면 너무 듣기 힘드실 것 같아서 옛날 기사들 한번 찾아봤는데 50년 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실렸나 우리나라에 예. 봤더니 그 벚꽃과 기후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뭐 태양 흑점의 극대기라서 뭐 4월 하수는 돼야 올해 벚꽃이 필 거다 이런 기사가 있었던 것도 있고 예. 봄이 돼도 춥더니 급기야 벚꽃이 폈는데 눈이 오네 지구 빙하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빙하기요? 네 그리고 네. 67년도 기사를 보니까 4월 17일에 벚꽃이 피는 게 예사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예전에는 평년이 4월 17일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1931에서 1960년 요 시기가 뭐 우리가 산업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전 시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에 비하면 지금 개화일은 무려 25일이나 빨라진 거죠. 거의 한 달 가까이.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게 지역 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원래 봄꽃이 남쪽부터 시작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제주 서귀포의 평년 그 벚꽃 개화일이 3월 24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남쪽부터 올라와서 서울이 4월 8일 피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서귀포랑 서울까지 한 보름 정도의 간격이 그러네요.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예. 올해는 서귀포에서 벚꽃 개화가 관측된 바로 다음 날 서울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거의 동시에 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과거와 현재 개화일은 점점 벌어지고 지역 간 차이는 점점 좁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주와 서울이 거의 비슷한 기온이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올해 봄이 따뜻했다. 아니면은 근데 추운 날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더울 때 갑자기 확 더우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벚꽃 그쵸 이제 아무래도 우리 계속 이제 추세를 보면 점점 앞당겨지는 게 우리 이제 지구 기온이 오르고 특히 우리나라는 전 지구보다 훨씬 더 빨리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을 텐데 예. 그런데 이제 개화의 원리라는 게 되게 복잡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꽃의 개화라고 하면 가장 결정적인 게 밤낮의 길이인데요. 예. 그래서 밤낮을 이제 꽃이 감지를 해서 낮이 점점 길어진다 싶으면 이제 꽃을 피우는 이거를 장일식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봄꽃들이 여기 해당되겠죠. 그리고 네. 반대로 낮이 점점 짧아지면 꽃을 피우는 것들도 있는데 이건 단일식물, 그러니까 가을에 피는 꽃들 이런 것들이 그런데 네. 그래서 이렇게 밤낮에 낮에 이제 길이를 조절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빨리 출하를 해야 되고 또 뭐 졸업식 입학식 때 꽃수요가 확 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출하 시기를 막 이렇게 앞당기거나 조절할 때 그런 이제 빛의 불을 켜두거나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건 이제 단순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 꽃이라는 게 과연 식물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는 그냥 보면서 예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식물한테 이 꽃이라는 거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꽃이 예쁘고 막 화려하고 향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곤충들을 막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제 곤충들이 와서 막 이렇게 꿀 빨아 먹으면서 꽃가루를 몸에 묻히고 네. 그래서 이제 수분이 되게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자손 번식의 수단인 건데 이렇게 중요한 걸 그냥 단지 낮과 밤의 길이에만 의존해서 판단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양하게 뭐 온도나 강수나 나름 식물 차원에서 나름 빅데이터를 막 이렇게 모아서 적절하게 이제 개화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이파리에 있는 FT 단백질이라는 게 줄기 끝에 막 정보를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꽃을 만드는 어떤 호르몬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FT 단백질의 이런 메커니즘이 규명된 게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 중반 들어서야 이제 알려졌다고 하니까 예. 우리가 꽃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역사가 짧다라고 볼 수 있겠죠. 꽃이 좀 단순할 줄 알았더니 네.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나무가 꽃을 피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도 좀 사실 처음 알았는데 네. 미세먼지도 개화식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 개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뭔가 이제 막 기온이 엄청 갑자기 변하거나 아니면 뭐 극심한 가뭄이 왔거나 할 때는 식물들이 나 이러다가 죽겠는데 그럼 죽기 전에 빨리 꽃을 피워야겠는데 해가지고 네. 이제 막 개화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미세먼지도 뭐 개화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2014년 봄에도 거의 올해처럼 서귀포에서 벚꽃 피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서울에서 피고 이런 일도 있었고 네. 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보면 그해 유독 그 봄과 그 직전 겨울에 미세먼지가 심하더라 뭐 이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미세먼지가 뭔가 식물을 괴롭혀서 식물이 빨리 꽃을 피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주장이 뭐 학계에서는 아직 뭐 이렇게 인정받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아직 그럴 증거가 너무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 보면 미세먼지가 언제 심할까 보면 따뜻할 때 심하거든요. 겨울에 따뜻할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네. 따뜻해서 어쩌면 꽃이 빨리 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걸 궁금해 사실 어떤 전문가분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네.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미세먼지랑 지금 꽃의 개화를 엮는 거는 마치 미국은 초콜릿 소비도 많고 노벨상도 많이 타는데 그러니까 초콜릿 먹으면 노벨상 타는가 보다 이렇게 연결짓는 거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알고 있는 게 정말 작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다가 좀 심하게 나가다 보면은 누가 빨리 펴 이렇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핀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벚꽃이 일찍 폈어요. 네. 빨리 벚꽃 보면 좋지 뭘. 네. 물론 기후 변화에 영향은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게 혹시 문제가 그렇게 뭐 많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벚꽃이 핀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한 보름 뒤에 필 거. 그쵸, 보름 그쵸. 빨리 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다. 네. 곤충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봄에 꽃이 피고 그 시기를 맞춰서 막 곤충들 뭐 나비도 날아오고 벌도 날아오고 막 이렇게 이제 활발히 활동을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제 식물과 그런 곤충들이 아주 오랜 진화를 거치면서 서로 이제 일종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오리듬을 맞춘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곤충이 채 활동을 하기 전에 꽃이 이렇게 막 빨리 펴버리면 네. 곤충이 이제 수분을 제대로 곤충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얘는. 그리고 곤충 입장에서도 꿀을 먹으러 왔는데 이미 꽃이 시들어버렸어. 네. 이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없잖아요. 생존 여건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의 개화 시기랑 그 곤충들의 활동 시기가 어긋나는 걸 뭐 디커플링이라고 이제 탈동조화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꽃도 꽃인데 이제 작물 우리가 먹는 작물도 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작물도 우리가 이제 먹는 작물 한 20% 정도가 매개곤충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서로 바이오리듬이 깨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 수확량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 지금 이미 뭐 그러니까 꿀벌 감소로 뭐 지금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기생충 때문에 네. 꿀벌이 죽는다더라. 갑자기 뭐 날이 추워서 네. 날이 좀 더웠을 때 바깥에 이거 이제 나도 활동해도 되네라고 나갔다가 그쵸. 갑자기 날이 추워져가지고 얼어 죽는다다더라. 그렇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뭔가 꽃이 필 때와 자기의 생활 리듬이 안 맞아서 꿀을 뭐 제대로 못 먹는가 이런 상황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 아까 뭐 지역별로도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현상이 뭐냐면 네. 뭐 봄에 피는 꽃이 벚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겨울에 끝자락에 동백이 피고 뭐 산수유 피고 매화 피고 순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네. 서울은 평소에 보면은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 벚꽃이 피기까지 19일이 걸렸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진달래가 핀 지 6일 만에 개나리 피고 벚꽃까지 다 폈어요. 그래 한꺼번에 다 핀 걸 저는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어떻게 주식 투자에 비유하면 이게 그냥 한 번에 그 집중적으로 몰빵 투자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꽃들이 몰빵 투자를 하는 그쵸. 거예요. 한꺼번에 와락 펴버리니까 네. 벌이나 나비 입장에서 만약에 진달래가 좀 일찍 폈다라고 해도 뭐 뒤이어서 좀 있다가 뭐 벚꽃이 피면은 네. 대안이 생기잖아요. 근데 네. 이게 한꺼번에 와락 폈다 와락 져버리니까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뭐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서 관리받는 식물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네. 이제 산속의 자생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로 이 생태계 그 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청취자 김한수님께서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자연의 오묘한 모습이네요. 설명해주고 계신 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자연,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것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어떤 네. 그 자연 현상에 대한 네. 자연 현상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셨는데요. 네. 전 진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꽃을 피운다고 할 때 이 꽃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게 네. 이렇게 많은 종합적인 정보를 다 판단을 해서 꽃을 네. 피운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아니 날이 따뜻해지니까 꽃 피우겠네. 그렇죠.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네. 뭔가 불확실한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자연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개화 시기를 늘리는 쪽으로 진화를 한다거나 네. 또 그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꽃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만약에 뭐 이렇게 되버리면 그렇게 이제 꽃 자체가 빨리 바뀌어주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진화가 아시겠지만 이게 뭐 한두 해 만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적응을 거쳐서 이제 진화를 하는 건데 네.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종다양성이 사라진다, 뭐 멸종 위기가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예. 근본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기온이 올라서가 아니라 기온이 너무 빨리 올라서 속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역사상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뜨겁기도 했고 훨씬 춥기도 했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자연적인 기온 변화는 뭐 수만 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일어나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동식물들이 적응할 시간이 있는 거죠. 거기에 네. 맞게 진화할 시간이. 근데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기후 변화는 제가 아까 50년 전에 이거 지구 냉각화 아니냐 뭐 이런 걱정하는 기사가 실렸다. 뭐 이렇게 빙하기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좀 드렸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소빙하기라고도 불리지 않나요? 지금이요? 예.
그런가요? 빙하기가 이렇게 네네네. 주기가 있잖아요. 아, 그쵸. 빙하기가 그러니까 왔다가 빙하기라는 게 이제 지구상의 어딘가에 깡깡 얼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남극이랑 북극이 지금 깡깡 얼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50년 사이에 우리가 뭐 냉각기가 온 게 아닌가 했는데 지금은 완전 이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온난화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세기 만에 우리가 모두가 동의할 만큼 이렇게 빠르게 급격하게 지구 평균 온도가 오르고 있다. 예.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동식물한테 적응할 시간을 주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바뀌어야지 동식물이 바뀌길 기대하는 거든 이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쵸.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또 꽃하고 나무가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새로운 사실 알게 돼서 고맙다 이런 문자도 또 주셨네요. 네. 자, 오늘 지구생활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폐과를 선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아과 간판을 달고는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소아의료와 관련 없는 다른 길을 찾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해온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폐과를 선언하셨어요. 이게 폐과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오신 기자님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요. 네. 폐과라는 의미는 저희가 이제 도저히 더 이상은 그 소아과 의사들이 아이들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요. 지금 의원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의원 그 명칭을 이제 내걸잖아요. 근데 네. 소아청소년과를 내걸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네, 다른 그렇습니다. 다른 거를 표방한다는 뜻인가요? 뭐 전문의의 어떤 분야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제가 아주 알기 쉽게 말씀드린 게 예. 이제 노키즈 존에 해당되는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 그 병을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된 건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도 참 이게 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게 뭐 저희는 그 대부분 선생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정말 좋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아플 때 내가 잘 판단을 해가지고 잘 치료를 해주면 아이들이 빨리 나아지고 너무너무 이게 그 좋아지는 걸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선 소아청소년과 그 상황이 굉장히 최근에 어려워졌죠. 최근에요. 예, 뭐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인 문제지만 세계적인 그 저출산, 네. 네 거기다가 최근 뭐 3년 반 정도 된 그 코로나 상황이 같이 겹치면서 네. 이게 소아과에서 이제 그 직원 월급을 못 줄 정도 상황까지 이렇게 내몰려서 네. 이거를 그 폐업을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고 거기다에다가 아이들을 또 이렇게 적게 낳는 데 비해서 그 적게 낳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이나
조부모님들의 이제 관심이 굉장히 이제 크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아청소년과에 와서 진료를 받으실 때도 대부분 뭐 그 100명이면 99명이 그 굉장히 선량하시고 저희랑 잘 이렇게 아이 그 치료하는데 잘 따라주시는데 예. 뭐 한 분 정도는 정말 그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이 뭐 그 축농증이 있어서 그 항생제 주사를 어쩔 수 없어서 놔주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이를 이제 주사를 놔주는 상황에 아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직원이 이제 아이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이가 이제 버둥거리면서 심하게 버둥거리고 그러면 이렇게 그 점상출혈이라고 목 같은데 그 금방 이제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그 피부병변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화를 내고 돈을 내놔라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네. 중이염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저희 선생님이 귀내시경을 하는데 저희 선생님은 분명히 이제 피를 낸 기억이 없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제 그 시일이 지나서 당신이 피 낸 게 확실하다. 그러면서 이제 형사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천만 원을 배상을 하라고 그 민사소장이 날라오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뭐 본인들이 이제 그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맘카페 같은데 악플들을 많이 쓰시고 또 댓글도 많이 쓰시고 뭐 그런 거는 뭐 너무 흔하고요. 근데 환자 보호자와의 갈등이나 뭐 응대 어려움 이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있다고 저희가 좀 왜냐하면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요. 근데 거의 있다 하더라도 소청과를 지금 폐과 선언을 하시게 된 데에는 경영상 어려움이 거잖아요. 수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환자를 진료를 해도. 예.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상황입니까? 기본적으로 뭐 심지어는 동남아 국가 수준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의료 수가가요? 예. 지금 그 정도로 낮습니까? 예, 정말 그 정도로 낮습니다. 이게 믿기지 않으시죠? 그럼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습니까? 이제 다른 과도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이를 진짜 그 진료비에서 진찰료밖에 없거든요. 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MRI를 찍는다든가 무슨 어떤 처치를 한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다른 이제 먹거리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를 대상으로 뭘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진찰료뿐인데 네네. 그 수준이 뭐 30년 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근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이거 뭐 예를 들면은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한다거나 뭐 이런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그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이제 대책이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대책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셨냐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걸 해결을 못하면 일반 재정에서라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아이들 건강에 돈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대책입니다. 요약해드리면요. 병원을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뭐 육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의료 수가에 대한 것들, 의료 수가 문제도 있지 않았었나요, 언급이? 아니요. 의료 수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인턴 선생님들이 11월 말에 자기 전공을 결정을 합니다. 내가 내과를 할지 정형외과를 할지
안과를 할지 소아과를 할지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인턴 선생님들이 왜 소아청소년과를 지원을 안 하냐면 소아청소년과를 그 해가지고 미래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그 의문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오히려 그 인턴만 마치고 개업하신 선생님보다도 수입이 적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할 리가 없는 거고, 네. 이번 보건복지부 대책에서도 전혀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선 소아청소년과 우리 동네도 가고 또 아이들만 돌보는 선생님이 있어서 좋았는데 소아청소년과 폐과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그 저희도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폐과 얘기와 이제 대국민 작별 인사라는 거를 이제 행사를 진행한 것인데, 예. 그런 이제 불행한 사태가 그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거의 뭐 근 10년을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했었고요. 예. 최근만 해도 필수 의료논의라고 해가지고 만 2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대통령께서 나오신 자리에서조차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안 내놓는다고 그러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더 이상의 이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이후의 집단 행동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뭐 따로 집단 행동을 할 수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 병원 자체를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직원 월급을 못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로는 가만히 있어도 몇 년 뒤면 자연 폐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요. 정부가 좀 여러모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충청권과 전남권, 경북권 내륙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메말라 가겠으니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 밖의 내륙에도 안개 낀 곳 있겠으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7도, 광주 8도 등 전국이 0에서 13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지만 모레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4도 등 전국이 16에서 25도로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을 챙기는 등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과 대전 충남, 전북과 부산, 울산과 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고 충북과 대구, 제주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0.1도, 습도 50%,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한때 사쿠라라는 말이 벚나무보다 더 많이 쓰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절에는 일제히 화사한 꽃을 피우고 한순간 꽃잎을 떨구는 사쿠라의 모습을 보며 은연중에 일본을 떠올리던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쿠라는 일본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19세기 에도막부 시대 국수주의자들이 사쿠라를 일본의 민족 정신에 빗댄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쿠라는 두려움 없이 죽음과 마주할 수 있는 일본 특유의 고결한 정신, 곧 야마토 다마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쿠라 이미지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천황을 위해 희생하는 병사를 미화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고 문화인류학자 오쿠니 에미코는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쿠라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은 일제잔재 청산 노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벚나무가 한국 고유종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과의 오랜 원산지 논란 끝에 제주 왕벚나무가 한국에만 자생하는 특산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즉, 벚나무가 일본 고유종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한국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전국 곳곳을 수놓고 있는 벚꽃나무 중에 제주 왕벚나무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왕벚나무 프로젝트 2050에 따르면 진해 벚꽃길의 벚나무 중 96%가 소메이 요시노였다고 합니다. 소메이 요시노는 흔히 왕벚나무로 불리는 종으로 올벚나무와 오오시마 벚나무 사이에서 나온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산 잡종이라고 합니다. 해방 이후 대대적인 벌목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1960년대 다시 유입돼 전국적으로 확산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 왕벚나무는 제주도 등 일부 기관에서 증식한 묘목을 타지 수목원 등으로 보내는 식으로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 왕벚나무를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왕벚나무 프로젝트는 수령이 다 된 소메이 요시노 대신 제주 왕벚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사쿠라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도 우리 안에는 사쿠라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당신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앉아 부끄러움이 없길 당신의 삶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
때론 사는 게 허무하고 무기력할 때 당신의 육첩방을 밝혔던 등불을 기억할게. 난 왜 느끼지 못하고 배우려 했을까. 용기 내지 못하고 뒤로 숨으려 했을까. 그에겐 총칼 대신 연필 끝에 힘이 있었기에 차가운 창살 건너편의 하늘과 별을 바라봐야 했네. 나의 이름 나의 나라가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나아가야지. 흙으로 덮여지지 않게.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요.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 당신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앉아 부끄러움이 없길. 당신의 꿈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 비판이나 비아냥이 싫어 머뭇거리더니까 뒤돌아 걸어가는 시대 뒤에 고개 숙인 내가 밉다. 나 한국인 나 한국 사람. 근데 나 아직 두려워 촛불 위의 바람. 잃어버린 이름과 날아오는 서름과 죄책감이 섞인 철이 내 자화상 왠지 모르고 위로독게 겨우겨우 일어나 뛰는 어린아이의 걸음아. 오늘 밤은 어둡게 당신이 쓴 시가 별이 돼 광장 위를 비추는 빛이 되네. 비추는 빛이 되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요.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 하나 둘 셋.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 만주에서 일본까지 쓰여진 삶의 궤적을 따라 내 맘도 천천히 걸어가지. 누구의 덕이기에 나는 내 나라와 이름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도 그대는 정정당당했던 작지만 명예로운 이 나라의 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요.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개코 황광희 오혁의 당신의 밤 들으셨습니다. 김선의 시사에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고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문정현님께서 일본은 여전히 제주 왕벚꽃 나무를 자기들이 원조라고 우기고 있어요. 논쟁 중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DNA 검사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최근에 왕벚꽃 나무가 우리 고유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본은 뭐 또 우길 수도 있겠죠. 다른 것도 우기니까. 9510님, 그렇군요.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전국에 제주 왕벚나무가 다수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글쎄요. 뭐 전 세계 식물들이 뭐 새들도 옮긴다고 하고 바람도 옮긴다고 하는데 씨앗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꼭 굳이 그걸 따져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 왕벚나무가 우리 고유종이기도 하고요. 병해충에도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도 굉장히 잘 적응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게 더 많이 심겨지고 그 꽃을 감상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꼭 무슨 역사적인 문제 이런 걸 떠나서 또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 왕벚나무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걸 정부도 적극적으로 모종을 좀 보급하는 작업들도 했으면 좋겠고, 지자체가 지금 뭐 벚꽃나무 같은 경우에 수령이 한 20, 30년, 40년 정도까지만 가면 벌써부터 이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체제로 왕벚나무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왕벚나무 꽃을 즐길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문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문자 주십시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모텔 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네요. 네, 오늘 오후 6시 49분쯤에 광주 남구에 있는 모텔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네.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고 1층부터 6층까지는 모텔을 운영하는 복합 건물이었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기를 들이마시면서도 대피를 할 수 있었는데 한 10여 명 정도가 이 건물에 남아 있었습니다. 네. 소방당국에서 최초로 이제 모텔 업주가 신고를 했는데 이분 말을 들어보니까 건물에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지하 1층에 1명, 2층에 1명, 5층에 2명, 6층에 3명, 옥상에 3명 이렇게 해서 16명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화재 진화와 구조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요. 네. 16명 중에서 7명은 자력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9명은 구조가 된 상황이고요. 6시 49분쯤에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연기가 난다라고 하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8시 28분쯤 그러니까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39분 만에 큰 불을 잡고 잔불을 정리 중이고요. 혹시나 지금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건물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이요. 그 소방당국에 의해서 구조된 9명 중에서 6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입니다만 네. 생명에는 위독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래방은 영업 전이었던 거죠? 예, 그렇긴 합니다만 예. 건물에 계시던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지나시던 분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러니까 영업 중이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진짜 예전에 왜 그 비슷한 화재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 예. 우선 연기가 위층으로 빠르게 번지게 되면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맞아요.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재 경보기가 잠깐 울리더니 꺼져서 안에 있던 분들이 별일 아닌가 보다. 처음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검은 연기가 막 피어오르니까 무작정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작동인가?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스프링클러는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멈췄다고 하거든요. 네. 작동을 했지만 잠시 후에 모텔 지하의 노래방 화재를 목격한 인근의 주민들도 끊임없이 검은 연기가 막 피어오르니까 화재 진압 중인 영상을 봤는데 저도 약간 겁이 날 정도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주거 지역하고 인접한 곳이 있어서 주민 100여 명이 통제선을 넘어서 대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텔 4층에서는 난간에서 어떤 남성분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도 봤고요. 네. 지하에서 불이 났는지 숙박업소 고층까지는 불길이 올라가지 않았고 주로 거무튀튀한 연기만 치솟았다라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진짜 요즘 불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정말요. 산불도 그렇고요. 네, 불 났다고 하는 소식이 지난번에 타이어 공장도 마찬가지지만 네. 자꾸 들려와서 겁이 덜컥덜컥 나요. 네. 불 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봤는데 그렇습니다. 본 사람들은 아마 트라우마에 시달릴 정도예요. 그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불 조심. 지금 바짝 감은 상황이잖아요. 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발표가 됐네요. 네, 몇 가지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지금 감염병 위기 경보를 4단계 중에서 2020년 2월에 제일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려지면서 지금 매일 우리가 접하는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네. 방역 체계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최고 등급이었는데 코로나가 지금 2022년 4월에 2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격리는 격리인데 네. 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음압병상에서 최고의 격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코로나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2급 감염병은 격리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5월 초에 로드맵에 따르면 위기평가회의를 열어서 지금보다 더 심한 변이가 새로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확진자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심각 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경계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일상으로 회복하는 5월쯤이면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질병청 관계자 설명은 앞으로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아주 큰 유행은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1단계가 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지금은 7일인데요. 닷새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18곳이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대신에 1단계에서는 감염 취약시설 어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의료기관 같은 곳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게 7월 달이 되면 2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닷새로 격리 의무가 좀 줄었잖아요. 지금 일주일에서. 이제 그게 권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단계를 하고 한 2달 정도 지나면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1단계가 5월달이잖아요. 그럼 2달 뒤면 7월이면은 2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 지원비도 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것들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면 마스크 쓰는 게 한 7월쯤 되면은 의무가 해제가 거의 완벽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격리하는 것도 원래는 의무였는데 이제 권고로 바뀌게 되니까 지금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사실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거랑 다름이 없는 상태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1단계에서 근데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게 이제 진료비하고 백신 접종비 이런 것들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지금의 의료 지원 체계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PCR 검사도 무료고요. 물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면 일정 부분의 진료비가 발생하긴 합니다만 입원 치료비, 생활 지원비, 치료제, 백신 모두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병상에는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650여 개 한시 지정 병상을 최소화하게 되고 430여 개 정도 상시 지정 병상을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2단계가 되면 지금 코로나가 독감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건데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비가 유료로 바뀝니다. 대신에 고위험군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10,000원에서 40,000원, 일반인은 60,000원에서 80,000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치료비도 산소요법이나 인공호흡기 등으로 치료 중인 중증 환자만 지원을 받습니다. 대신 치료제와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2단계까지는. 그리고 끝났어요라고 알리는 엔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3단계에서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입원 치료비 지원이 중단이 되고요. 지금 치료제가 90만 원 정도로 사오거든요. 정부에서. 내년 4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좀 부담은 줄여보려고 하겠지만 다른 처방약처럼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돼서 대상자에 한해서 독감도 지금 임산부나 아니면 영유아, 고령층 이런 특별한 취약한 그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백신 접종을 해주잖아요. 네,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낮거나 아니면 60세 이상이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고 다른 연령대의 경우에는 돈 내고 자비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 접종도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 돼서 대상자에 한해서만 무료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물론 이것도 뭐 속도 조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의료비 부담이 생기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아프면 어제도 얘기하셨다.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한 건데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되면 아파도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사무실에 5명이 근무를 하는데 회계 업무를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아파요. 지금 대처할 인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코로나가 나을 때까지
일할 사람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사실은 아프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쉬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데에서 좀 섬세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만 규제를 해제하는 건 아니죠? 다른 나라 상황은 어때요? 네. 우선은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가 격리 의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미 권고로 전환이 됐거나 단축이 된 상황인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5월 8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법상 지금 2류에서 인플루엔자와 똑같은 5류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전체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병상 배정 시스템도 정부가 조정하던 것에서 자율 배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대신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1년 정도는 환자의 실제 관리 대응하는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진료 수가도요. 일부에 대해서만 특례를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줄여서 2024년 4월부터는 정식으로 개정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 5월 8일인데 미국은 5월 11일이에요.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미국은 아시다시피 검사 그다음에 백신 치료자 다 공짜였어요. 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가 해지되더라도 백신은 그거랑 상관없이 연방정부 구매량에 따라서 무료 지원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국에는 네. 요게 가입한 사람은 자가진단 키트, PCR 검사, 치료제도 2024년 9월까지는 지원이 유지가 됩니다. 격리 의무도 아예 없거나 강제성이 없는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스위스, 태국 등이고요. 5일이라도 격리 의무가 남아있는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7일 다 격리하는 나라는 아일랜드, 벨기에, 튀르키예, 뉴질랜드, 일본, 정도인 건데요. 튀르키예나 일본 같은 경우는 격리 기간 중에 검사를 해보고 음성이다. 그러면 일부 단축하기도 합니다. 네, 국가별로 사정에 따라서 각각 다르죠. 다르긴 하네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아까 일본, 미국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한 5월경부터는 뭔가 독감 정도 수준으로 내리는. 네. 이렇게 가는 거는 추세인 것만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밀하게 행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의료비 지원이 너무 많이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치료비가 80만 원, 90만 원인데. 그거 검사비도 사실은 부담돼요. 그럼요. 8만 원? 지금 저도 한 4만 원 좀 넘게 주고 해봤는데 몇 사람이 같이 하니까 굉장히 비용 부담이 있더라고요. 가족 전부 다 그러면 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위험이 가라앉을 때까지 일부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청취자 강정님께서도 의료비 부담이나 아플 때 쉴 수 없으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겠네요. 네. 의견 주셨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찬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 불업 판정을 받은 뒤에 달아났던 외국인 2명 가운데 검거하지 못했던 한 명도 오늘 잡혔나요? 네. 앞서서 한 명은 26일 날 오후 9시 40분경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오늘 붙잡힌 카자흐스탄인 A씨는 18살입니다. 네. 29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전 3시 40분경에 자진 출석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본국에 있는 부모님의 설득으로 직접 조사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6일 날 오전 새벽이죠. 새벽 4시 20분경에 활주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외곽 울타리를 넘어서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입국 불업 판정을 받고 제2 여객기 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터미널 1층에 있던 창문을 깨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대전까지 간 다음에 흩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잡힌 사람은 편의점에서 붙잡혔죠. 네. 이 모습을 보고 다시 인천으로 이 18살의 카자흐스탄인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먼저 붙잡힌 20살이라고 하셨죠? 네. 그 남성은 어떻게 됐어요? 구속이 됐나요? 그 도주 당일 15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건 누구 책임이냐, 보안 검색 뭐 이거 강화하고 네.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지금 공항에서 지금 너무 여러 기관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어느 쪽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법무부라든가
공항공사, 경찰. 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에 전해드렸던 전문가들의 지적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기실은 법무부, 그다음에 네. 출입국 사무소는 또 공항공사, 그다음에 나머지는 경찰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누가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민주노총의 인천공항 지부의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네. 출국 대기실 직원을 충원하고 법무부의 업무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가 법무부가 해야 할 역할이었다. 네, 작년 8월에 용역업체 직원을 인천공항 1, 2터미널 출국 대기실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대요. 법무부에서.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정원이 41명인데 요즘 참 취업 어렵잖아요. 예. 근데 28명만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직원이 대기실 관리랑 외국인 탑승구의 인솔하는 역할을 하는데 탑승구로 인솔한 다음에는 법무부 업무 조정으로 책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대기실에서 나와서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려고 탑승구까지 왔잖아요. 네. 이 외국인들이. 네.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기실 직원은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대기실 공무원들의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채용 그 공고를 용역업체 직원요.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서 인력 충원이 안 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우선은 고용 안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예. 하려면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서 대기실을 나간 외국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의 자회사 직원은 161명인데요.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인력 부족으로 자회사는 외곽에 있는 울타리 막루 보안 요원을 4단계 공사 현장 임시 초소에 배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람이 모자라니까. 네.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네요. 지적을 이제 잘해줬는데 그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방울토마토 먹고 구토 증상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인터넷 포털에 그런 내용들이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를 했다. 메스꺼움을 느꼈다. 이런 네. 글들이 2월하고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방울토마토를 먹고 나니까 입이랑 목구멍이 너무 쓰고 토할 것 같았다. 몇 분 지나고 토를 했고 좀 있으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다른 소비자는 방울토마토를 똑같이 먹었는데 화하고 칼칼하고 쓴맛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정주부는 쓴맛이 났는데 대수롭지 않게 먹었다. 근데 10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메스껍고 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언론사에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럼 왜 그랬을까? 우선 첫 번째 의심하는 성분은 독성 성분인 솔라닌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게 토마토가 덜 익었을 때 발생하는 건데 네. 구토 증세를 호소한 사람들은 덜 익었으면 약간 푸르스름해야 되잖아요. 빨간색 방울토마토를 먹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실제로 방울토마토에 이 솔라닌 성분이 아주 극소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토 증상을 일으키기 양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그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 어디서 난 토마토를 사신 것인지 그리고 수확 시기는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방울토마토를 드시고 예. 구토나 메스꺼움이나 이런 평소에 못 느꼈던 증상을 느끼신다고 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가 있어요. 네. 무료입니다. 네. 1399번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399. 알겠습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사이에 만나 뵀는데 꽃이 돼서 오셨어요. 아, 제가 오늘 벚꽃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왔는데요. 화사해 보여요. 네, 한번 봄 향기를 이제 옷에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아, 요즘에 꽃 많이 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식물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아는 분께서 네. 마당에 이제 정원이 있는데 네. 그 잡초 때문에 정원을 없애고 돌바닥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정원 관리 어렵다. 네네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왜요? 잡초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러네요. 잡초도 풀인데 네, 어떤 맞아요. 풀은 잡초고 어떤 풀은 뭐 잡초가 아닌 걸까? 그래서 여쭈었더니 네. 내가 심지 않은 풀은 잡초다라고 하면서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 했더니 예를 들면 강아지 풀 같은 것이 있었대요. 네. 근데 사실 저 어릴 때는 강아지 풀을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장난도 많이 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종의 식물을 잡초라고 부르다니 하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고마광수 교수의 책에 이런 네. 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몇 주 후에 보니 그만큼 자랐어요. 또 뽑을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어느 누가 잡초와 화초의 한계를 지어 놓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잡초는 몹시 예쁘기도 한데 왜 잡초이기에 뽑혀나가야 하는지요. 이 생각이 이런 시를 읽으면서 네. 그 이제 지인의 그 마당 잡초를 없앴다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미술 관련해서도요. 이런 비슷한 질문,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좋아하는 강아지 풀이 잡초일까 하고 궁금하시듯이 네. 이거는 굉장히 예술적 경지에 올랐는데 왜 고급 예술이 아닌 걸로 분류되지? 하는 생각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누가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을 구분하기 시작했을까? 이런 궁금증 혹시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전 미술은 다 고급 예술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B급. 네. 이렇게 표현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대중문화 가운데 네.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거 표현할 때 B급. 이런 네. 식의 표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네. 미술 같은 경우는 B급 이런 표현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모든 미술이 다 A급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냥 통상적으로 네.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던 거지. 저건 저급해야지. 이건 고급스러워. 이렇게 잘 구분을 안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근데 실제로는 그런 구분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이 아트라고 하는 것을 고급 예술이라고 번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고급 예술이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볼 때마다 도대체 누가 거부감이 좀 고급 예술을 그렇죠. 왠지 고급이 있으면 저급이 있을 것 네, 같잖아요. 맞아요. 물론 저급 예술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고급 예술은요, 제가 하이 아트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네. 약간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온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이게 하이 클래스 아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위 계층의 예술이 아니라 하이 아트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한국말로는 고급 예술이라고 번역하지만 고결하거나 저급하다는 것을 분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상류층의 예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스 아트, 그러니까 대중예술과의 구분에서 나온 용어인데 고급 예술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고결함과 저급함, 높고 낮음 이런 우열을 평가하는 기준처럼 일종의 오해를 하는 거죠. 네. 물론 이 하이 아트를 즐기는 사람들은요. 예. 상대적으로 지위나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급에 따른 구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오늘 하이 아트, 파인 아트 혹은 매스 아트, 로우 아트 이런 헷갈리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냥 용어만 들어도 헷갈리는데. 그렇죠. 보통 파인 아트, 파인 아트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파인 아트는 뭔지 뭐 순수 예술이라고도 하는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범주에 있는 것이기는 할 텐데요. 네. 그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파인아트하고
하이아트 이거는 네. 같은 개념입니까? 우선은 먼저 생겨난 용어가 파인아트라는 것인데요. 예. 이것은 응용미술이나 장식미술, 그러니까 특정 목적으로 하는 미술과 약간 구별되는 비실용적인 예술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로요. 네. 인쇄 매체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발달하면서 대중문화가 생겨나죠. 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그냥 TV 리모컨만 켜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쉽게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가요나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을 즐기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것이 생기면서 매스 아트라는 말이 생겨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것과 구분되는,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 과거의 뭐 회화나 조각이나 이제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을 네. 하이아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아. 다시 말하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파인아트와 하이아트는 구분의 목적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것을 지칭하게 되기는 하죠. 그럼 약간 순수예술이라고 하는 표현에 조금 더 가깝은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자꾸 영어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좀 네. 헷갈려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요. 네. 근데 순수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업적 가치를 좀 배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는 사실상 이렇게 성격이 되게 다르죠. 네. 그 서로 다른 예술적 가치와 미학적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대중예술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의 형태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전문성이나 지식이 요구되지는 않고요. 상업적인 요소가 좀 강조되기 때문에 네. 예술적 가치보다는 대중들의 호기심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더 우선적 목적으로 하죠. 네. 이 말은 대중예술이 예술적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창작자의 예술적 개념보다는 수용자들의 반응을 더 먼저 고려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반면 고급 예술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급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은 단어는 약간, 아닌데. 네. 위계감이 있고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순수예술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순수예술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자들의 취향보다는 창작자의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술적 경험과 지식이 있는 관객들이 주로 감상을 하죠. 물론 순수예술도 모두에게 열려 있고요. 예. 작품이 주는 미적인 즐거움이나 감동은 뭐 사실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기는 한데요. 네. 조금 더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원래 갖고 있는 작품이 갖고 있는 미학적 가치나 의미를 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과거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네. 카메라의 발명 이후로 미술은 더 이상 바라만 보는 그런 시각예술, 아름다운 시각예술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개념의 산물이다, 개념적 산물이다라고. 어쨌든 순수예술은 이러한 지식 수준이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식 수준과 경제력이 높은 뭐 일종의 상류층, 고위층들이 많이 향유를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아트를 이제 하이클래스 아트로 오해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본질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네. 하이아트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젠치하면서 네. 그렇게 잘못 사용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순수예술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순수예술하면 진짜 순수한 것 같고 네. 좀 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닌 거죠? 네. 그 장르로만 생각하면요. 왠지 가요보다는 클래식이 혹은 만화보다는 회화가 더 큰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을 것만 같잖아요. 네. 장르로 떠올리면. 그런데 고차원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소위 말하는 뭐 가요나 만화 이런 씬에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비틀즈의 음악과 직장인 오케스트라의 어떤 뭐 바이올린 연주를 비교했을 때 네. 비틀즈의 음악이 좀 더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예. 물론 개인적 취향이나 선호도는 네. 후자일 수도 있지만 네. 보편적인 어떤 가치라고 한다면 네. 일종의 레전드 이렇게 봤을 때 그 경지에는 비틀즈가 올랐다고 볼 수 있죠. 또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애니메이션 사파와 네. 이름 모를 미대생의 유화 작품 중에서 한 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진행자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지시겠어요? 정말 곤란한 질문을 던지셨는데. 곤란하세요? 미야자키 저는 답이 하야오 정해질 거를 것 같은데요.
저는 선택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급 예술의 장르, 그러니까 순수 예술의 장르라고 해서 더 예술적 가치가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모차르트 오페라나 셰익스피어 희곡도 그 당시에는 대중예술이라고 불렸었던 거죠? 네,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용어는 없었겠지만 매스 아트라는 그런 대중예술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네. 즉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된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의 대중예술처럼 그 유희 그러니까 즐겼던 예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보면 요즘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장르 정도로만 구분을 할 뿐 이런 향유에 요구되는 지식의 격차 그리고 그 격차에서 오는 일종의 계급적 차이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사실 과거에는 배움의 기회가 평등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문맹률도 높았을 때도 그렇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상류층들 이제 일종의 계급별로 향유할 수 있었던 그런 예술들이 좀 구분이 많이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엘리트 집단의 문화적 위계도 있었고 순수 예술을 엘리트 예술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그 뭐 지식이나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감상과 향유의 측면에서는 이런 뭐 경제력의 차이나 뭐 지식적인 부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취향의 차이가 더 커지고 있죠. 미술관을 엄숙하게 생각하지 않고 즐기러 가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네. 작품을 소유할 수 없더라도 빌려서 내 집에 두고 감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의 발달은 뭐 폐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저는 순기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순수 예술은 대중화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대중예술은 예술화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예술의 대중화 뭐 이렇게 네. 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네. 많은 사람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예술 작품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네. 대중예술 같은 예술의 경우에는 네. 좀 예술적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또 노력하는 네. 양쪽의 움직임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가장 큰 어떤 성격을 보자면 예술성과 상업성인데요. 그런데 예술성만 있고 한 점도 팔지 못하면 사실 말 그대로 굶어 죽겠죠. 아무도 안 보는 작품이니까요. 네, 안타깝지만 예술가들이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는 사실 21세기인 지금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상업성만 있고 예술성이 없으면 돈을 벌겠지만 일종의 명예는 없죠. 그런데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융합은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줍니다. 순수예술은 기존 소수의 그 엘리트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죠. 네, 대중예술은 사실상 아까 제가 높고 낮음의 차이는 아니라고 했지만 하위 문화라는 인식의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순수예술은 예술성을 지키면서도 이 엘리트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중화를 통해서 상업적 성취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꿈을 꾸고요. 대중예술은 1차 목표인 상업적 성취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예술적 위상을 가져가고자 하더라고요. 맞네요. 태생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예술은 결합하거나 아예 옮겨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오래전에요. 꽤나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네. 와 이런 이게 일종의 신박한 뮤지컬이라고 생각했던 게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라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예, 유명해요. 네, 예. 비보잉은 일종의 그 서브컬처 이제 그렇죠. 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그런 이렇게 장르이고 발레는 굉장히 예술적 장르인데 두 발레리나와 비보이가 같이 출연하는 그런 뮤지컬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화제가 된 적도 있었고 카셀 도큐멘타라는 이제 미술 축제에 초대된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작품에는 배우 임수정과 이정재가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두 예술 분야가 협업을 한 사례이기는 한데요. 그 뮤지컬과 이 카셀 도큐멘타 작품은 각각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인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 네. 대중예술이냐 아니면은 순수예술이냐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의미가 없기도 한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지를 하더라고요. 네. 내가 뮤지컬 공연장에 가서 본 뮤지컬에는 아무리 발레리나가 나와도 이거는
대중예술인 뮤지컬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리 그러니까 예술에 출연하는 배우가 나온 작품, 그러니까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을 카슬 도큐멘터라고 하는 일종의 굉장히 진지한 어떤 예술 전시장 안에서 그걸 보게 되면 네. 그들을 배우라고 인식하지 않고 작품에 출연한 인물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순수예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결국 우리는 그 결과물이 어디에서 보여지냐에 따라서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좀 나눠서 좀 구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설명이 조금 와 닿으세요? 아니면 약간 의아하세요? 아닙니다. 네, 와 닿았어요. 네. 오늘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들도 사실 좀 이게 헷갈릴 것 같긴 한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근데 뮤지컬 보러 갈래? 해서 거기 발레리나도 나와라고 했을 때는 보통 즐기러 간다는 거죠. 그냥 뭐 대중예술로서의 네. 뮤지컬을 본다고 생각하지 네. 뭐 순수예술을 본다고 생각하지는 맞아요. 않으니까. 네. 예. 그런데요. BTS가 이제 2020년에 블랙스완이라는 신곡을 공개하면서 예. 뮤직비디오 대신 아트필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아트필름은 뭐냐면요. BTS 멤버 대신에 슬로베니아 현대무용팀인 M&Dance 컴퍼니가 등장을 했고요. 네. 이제 BGM만 BTS의 곡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아트필름이라고 이름을 지어도 거기에 BTS 멤버가 출연했다면 사람들은 뮤직비디오로 인식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BTS를 아예 등장시키지 않고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한 되게 좋은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2020년에는 BTS들을 그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갖고자 하는 노력이 꽤나 있었는데요. 네. 같은 해 1월에는 세계적 현대미술 작가 22명과 함께 커넥트 BTS라는 그 순수 전시를 런던, 베를린, 뉴욕 등지에서 펼쳤습니다. 네. 그래도 그때는 이걸 쇼케이스가 아닌 전시로 사람들이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열린 장소가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그런 갤러리였거든요. 네. 물론 아트필름의 조회수는요. 공식 뮤직비디오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고요. 전시를 하는 데 든 비용으로 쇼케이스를 했다면 마케팅 효과가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요. 네. 이런 시도들로 인해서 BTS를 다른 대중예술가와는 다른 일종의 예술가의 위상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좀 일부 성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네요. BTS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냥 조회수 많고 외국에서 좋아하는 그냥 아이돌이었는데 네. 지금은 BTS를 아이돌보다는 일종의 예술가라고 생각을 맞아요. 예술가의 경지, 예. 예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중예술이 순수예술의 문맥을 차용하는 사례는 계속되는데요. 최근에는 두 예술의 결합이 아니라 대중예술 씬에서 순수예술로 아예 옮겨간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네. 완벽하게 실용적인 예술인 패션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가 순수예술가로 변신을 해서 지난주까지 롯데뮤지엄에서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 메종 마르지엘라라고 네, 하는 맞아요. 그거. 예. 거기에 패션 디자이너가 이제 마틴 마르지엘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순수예술가로 변신을 한 거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하이 아트라는 단어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패션에도 매스 패션과 하이 패션이 있는 거 아세요? 저 몰랐어요. 하이 패션이야 저거는 이런 게 표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약간 난해한 옷을 입은 것을 보고 하이 패션이라고 보통 그래요? 할 때도 있는데요. 보통 남성들은 그렇게 잘 안 입어서 그렇죠. 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 얘기는요. 네. 실용성보다는 디자이너의 철학이 반영된 그런 실험적인 디자인을 말을 합니다. 즉 하이 패션이 아까 이제 하이 아트처럼 상류층들이 입는 고급 의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도전적인 이런 걸 말하듯이요. 하이 아트를 이해를 하는 데에도 이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마틴 마르지엘라는요. 1988년에 그 메종 마르지엘라를 설립을 하고요. 예. 기존의 프레임을 부수는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과 행보로 패션계에서도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2008년에
그러니까 브랜드 창립 20주년을 기념한 쇼를 마지막으로 패션계를 완전히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예술가, 순수 예술가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유일한 매개체인 인체가 너무 좁게 느껴지고 그 시스템이 답답했다. 나는 창의적인 표현의 완전한 자유와 함께 더 넓은 스펙트럼이 필요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가 만들어내는 옷 디자인은 네. 아무리 뭐 하이 패션이다 이렇게 해서 실험적인 걸 하더라도 인체에 이제 얹히는 거를 벗어나지 않다 보니 좀 더 자유를 추구해서 이제 순수예술 씬으로 온 거죠. 네. 그 작품은요 대부분 그의 패션 디자이너 경험을 살려서 신체를 소재로 하는데요. 헤어 포트레이트라는 작품에서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잡지를 벽에 건 다음에 그 잡지 안에는 유명 모델이나 배우들의 이제 사진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거기를 머리카락으로 가려서 유명 모델의 우상화를 꼬집기도 하고요. 이런 네. 시도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는 패션 디자이너였던 시절부터 머리카락으로 모델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등의 전위적인 구상으로 유명을 했는데요. 사실 그의 패션쇼도 꽤나 많이 난해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면 이 패션쇼와 전시의 차이는 뭘까? 그럼 패션쇼는 대중예술이고 전시는 순수예술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가 있죠. 이것도 또 역시 헷갈리시죠? 헷갈리네요. 저도 예. 헷갈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처럼 뭐 뮤지컬과 작품처럼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힘들 정도로 저도 약간은 모호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냥 받아들인 사람이 네. 예술이야 그러면 예술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은데요. 이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구분이 예술적 기량의 차이가 아니라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두 예술의 구분은 장르나 유통되는 공간의 맥락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패션쇼는 순수예술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거는 같아요. 통상의 인식은 그렇죠. 네, 통상의 인식은. 네. 예술적인 패션쇼는 있지만 이제 예술 그 자체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갖는 정체성 그리고 브랜드 스토어를 통해서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은 없고 희소성이 있는 그런 작품을 전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공식적인 패션 디자이너를 이제 은퇴하고 더 이상 나는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예술가다라고 네. 선언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지엘라의 그 순수 예술가 선언은요, BTS의 예술적 결합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도 많이 회자되는 뭐 웹툰 작가인 기안84의 회화 전시 혹은 네네. 방송인 솔비 씨의 전시 활동과는 조금 더 다르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인데도 순수 예술 작업도 해 이거랑 네. 완전히 디자이너를 은퇴하고 과거엔 디자이너였는데 지금은 현대 예술가, 그러니까 순수 예술가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르죠. 또 오늘 이제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네. 오늘 얘기의 핵심은 고급과 뭐 저급 이런 구분은 없다. 네, 맞습니다. 순수와 대중의 구분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 얘기를 얘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은 우위를 가리면서 고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네. 서로 이제 좀 한계를 보완하면서 상생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개념 예술에 대해서 설명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고정관념을 먼저 깨야 네. 그래야 예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또 다른 예술을 평가할 때도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슐랭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